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장애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잔류전압을 설명드릴 때 제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잔류전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으면은 유도장애도 쉽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도장애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유도장애는 이제 세 개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정전유도, 2번 전자유도, 3번 고주파유도, 고주파유도. 고주파 유도냐 고주파냐 이거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고주파는 60Hz가 기본파라고 하면은 그거에 50차수, 그럼 60 곱하기 50 그건 3000이죠. 3kHz까지의 어떤 그 주파수에서 영향을 받는 거를 고조파 유도라고 하고요. 그 이상, 3kHz 이상을 고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영역을. 그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51차는 고주파가 없냐? 있는데, 통상적으로 50차수까지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주파 유도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전유도하고 전자유도인데, 정전유도하고 전자유도가 뭐고, 그 중에서 또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자유도가 더 문제가 됩니다. 왜? 얘도 평상시 때, 사고 시때, 얘도 평상시 때, 사고 시때 발생되지만, 얘는 사고 시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그 과정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부분을 동영상을 한번 다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제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듯이, 처음부터 대학교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쉬운 과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책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전유도에서는 뭐냐? 전력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선과 뭐하고요? 통신선 간에 어떤 부분에 여기서는 상호 정전 용량, 정전이니까 상호 정전 용량에 기인한 거 에 의해 발생한 거, 기인한 거, 발생. 얘는 전력선과 통신선인데 전자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덕턴스가 나오겠죠? 이거는 상호 인덕턴스. 인덕턴스나 정전 용량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이게 합해지면은 작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옛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상호, 작용. 그래서 상호는 둘이 있어야지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하나, 뭐하고?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상호, 정전 용량에 대해서.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상호, 전자니까, 인덕턴스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고주파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향에 의하지만, 전력선이나 통신선에 의하지만, 상용 주파수보다 고주파의 유도에 의한 거. 그래서 고주파가 생기다 보면 잡음 같은 게 생기겠죠? 주파수가 크다 보면 그런 잡음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잡음 정도니까. 근데 전자유도가 되면 이제 그 잡음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정전유도는 아까 보셨던 이제 잔류전압하고 비슷합니다. 잔류전압에서 뭐라고요?
상호 정전 불균형에서, 정전 용량 불균형에서 일어났으니까, 얘도 상호 정전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잔류전압을 정확하게 보셨다 그러면은, 정전 유도에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 두 가지인데,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 두 가지인데, 이 중 평상시에는 전자가 문제가 되고, 얘가 평상시 때 문제가 된다 이거죠. 평상시 문제가 되고, 정전 용량을 불균형하기 때문에, 지락고장 시는 후자가 문제가 된다. 지락고장 시에는 전자 유도가 문제가 된다. 얘도 이제 지락고장 시에 문제가 되긴 되는데, 얘는 평상시 때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얘는 평상시 때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락고장 시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260페이지에 정전 유도 전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전 유도 전압은 아까 잔류 전압하고 똑같죠? 잔류 전압하고 똑같은데 뭐요? 아까는 각 선로의 정전 용량 불균형이지만 얘는 뭐라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송전 선로의 영상 전압과 통신선 간의 상호 커피시턴스, 상호 C의 불균형에 의해 통신선에 정전적으로 유도되는 전압, 이는 고장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도 발생한다. 그래서 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장시, 평상시 다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평상시가 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전 유도전압이 클 경우에는 수화기의 유도전류가 흐르고 상형주파수에 잡음이 들어가는 등의 통신장애를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잔류전압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릴 때 잔류전압은 이렇게 그렸죠. 요걸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EN이었고, 요게 EA, EB, EC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 흐르는 게 IA, IB, IC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는 뭐예요? CA, CB, CC가 돼 있었죠. 요게 이제 잔류전압의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게 뭐라고요? 통신선이니까 어떤 통신선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더 생길 거란 얘기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지는데 어떻게 나와지냐?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하나 이렇게 생기는 얘기. 아까 R상, S상, T상하고 이 중성선에 생기는 이 잔류전압을 봤다 그러면 얘는 R상, S상, T상에다가 이 통신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건 하나, 둘, 세 개는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림을 이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얘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A가 여기 걸리겠죠. EB가 걸릴 테고 EC가 걸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통신선이니까 통신선에 대한 부분을 ES라고 전압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얘도 접지가 돼야 되겠죠. 똑같이 얘처럼 접지가 되는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됐다? 여기는 CA, CB, CC인데 얘는 밑에 대립하고의 정정 용량인 C2가 어디서는 CS라고 쓰고 어디는 C2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CS로 돼 있네. 다른 책에 보시면 C2라고 표시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흐른다? 여기는 IA, 여기는 IB, 여기는 IC. 여기는 이 CS니까 ICS로 그냥 표기를 한 겁니다. 그냥. 어디는 I2라고 표기를 한 것도 있고요. 여기는 ICS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뭐 IS로 표기를 해도 되고요. 그거는 마음인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라고 놓고 여기는 계산을 해서 잔류전압 N을 계산을 했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좀 약간 혼돈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여기는 이 부분만 더 추가되고 이 전압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 전압 ES 부분이 아까 그 EN하고 똑같은 잔류전압 부분이 될 테고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데 전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플러스 한 부분이 약간 0이었는데 이게 어디로 다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ICS가 되겠죠. 책에 따라서 I2로 된 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놓고 계산하니까 A는 뭐고 IB는 뭐고 IC는 뭐다. IA는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에 흐르는 요 부분하고 해당이 되겠죠. I는 R분의 V에서 V가 EA하고 ES 아닙니까 지금. 그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요 차를 빼야 되겠죠. 그 여기는 EA-ES가 되는데 이 R값은 뭐요? 어드미터 쓰니까 C값이 그냥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더블 오메가 CA 여기 양단의 전압 빼면 EA-ES 마찬가지로 이거 다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CB EB-ES 오메가 CC EC-ES 요거는 뭐라고요? ICS는 여기 양단의 전압하고 여기 흐르는 부분. 근데 양단의 전압이 없죠. 여기는 0이니까. 그럼 ES만큼이 걸리겠죠. 그럼 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CS죠. CS에 ES. 그럼 ES를 놓고 이제 다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ES 이걸 다 풀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CA 부분이 밑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 곱하기 하기 때문에 요 CA 부분이 밑으로 나올 겁니다. CA 플러스 CB 플러스 CC가. 그래서 다 넘기다 보면은 이 S는 얘 부분 곱하고 얘 부분 곱하면은 CA, EA 마이너스 CA, ES인데 요 부분은 위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은 전부 다. 근데 요 CA, ES가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ES에다 더하게 되면은 이 CA, ES, CB, ES, 그 다음에 CC, ES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ES를 나누려면은 이걸 지금 ES를 놓고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다 합해지니까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요 밑으로 이렇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네? 이해되시네?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온 수식이 아까 잔류단원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는 CA, EA 플러스 CB, EB 플러스 CC, EC 그리고 여기서 밑에 부분이 이제 요 CS로 나눠지니까 여기 CA 플러스 CB 플러스 CC에 여기까지는 잔류단합하고 다 똑같았는데 여기 ES라는 전압이 하나 생기면서 이 CS가 더 있다 보니까 여기에 CS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 요거 하나만 차이가 난다. 라고 설명드렸고 이거에서 아까 넘겨지는 부분은 아까 여기다 이 EA, EB, EC에다가 A자승의 E 이걸 A자승의 A에 2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걸 실습하고 허습으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뭐 CA의 자승 뭐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로 해가지고 계산이 결과값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송준현선 전압은 삼상이 평행되고 있기 때문에 식 6-10과 같이 계산된다 해가지고 이걸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ES는 왜냐면 사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이게 반대적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있던 부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데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CA-CB 플러스 CB, CB-CC 플러스 CC 가로열고 CC-CA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제 추가가 되는 게 CA 플러스 CB 플러스 CC인데 여기다 추가가 되는 건 CS가 하나 더 추가가 됐더라.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전압은 2더라. 근데 이 부분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V 나누기 루트 3이라는 거죠. 요건 상전압이다 이거죠. 상전압. 아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2라고 쓰시면 상전압이고 V라고 쓰시면 성간전압입니다. 요거를 이제 단위를 쓰실 때 조심해서 써주셔야죠. 그래서 그게 페이지 26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2는 V 나누기 루트 3 해가지고 상전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정전 유도 전압은
주파수 및 양선로의 평행 길이하고는 관계가 없고 길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가는 길이하고는 상관없고 단지 전력선의 대지 전압에만 비례한다 이거 여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정전 용량에 따라서 다 어느 정도 연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값만 이제 전체적으로 합하면 되니까 얘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CB, CC 부분이 연가가 완전하다면 각상의 전용 용량이 평행하게 되므로 정전 유도 전압을 0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전 유도 전압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잔류 전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잔류 전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전 유도 전압에서는 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여기 어떤 부분이요? 상전압만 관계된다. 상전압만 비례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잔류 전압과 정전 유도 전압을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연가. 아까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정전 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연가는 송전선 자체의 평형뿐만 아니라 아까 송전선 자체의 평형이 아까 잔류 전압이었죠. 그리고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없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제 6-6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 유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다면 이제 정전 유도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10점짜리로 나오고요. 전자 유도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처럼 유도장애에 대해서 쓰시오. 25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럼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고조파 장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각각의 이제 뭐 원인, 영향, 대책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전자 유도장애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써주실 때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과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전자 유도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써주셔야지만 그 25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유도장애에서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에서 지금 보시면은 차폐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폐선이 나오고 차폐 개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유도장. 전자유도장에는 아까처럼 어떤 때 문제가 된다고요? 지락시. 문제가 된다. 아, 이거는 지락 전류하고 관계가 됐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세배 I0. 지락 전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호 인덕턴스라든가 거리 부분도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인자 해가지고 ML I0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할 때도 이 값들을 각각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뭐 상세한 부분들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유도장애는 일선 지락 시 영상전류가 흐르면 통신선 간의 전자적인 결합에 의해서 통신선의 커다란 전압 전류를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262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죠. 나와가지고 3인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유도 전류. 이 기유도 전류라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 기유도 전류가 3배 I0인데 이게 지락 전류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락 전류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이런 부분이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장이 발생했을 땐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그때는 이 평상시 때는 이 길이나 M이나 변동이 없죠. 근데 사고 시에만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도 전압이 사고 시에 커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보시면은 I0는 극히 작은 값이 되어 유도장애는 거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송전선에 고장이 발생했을 땐 상당히 큰 I0가 흘러서 통신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송전선을 건설할 때는 고장전류를 계산해서 이 전자 유도 전압을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 전압 같은 경우 우리는 650V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M하고 L을 조치를 못하니까 I0를 죽이려면 가장 좋죠. 그래, 지락전류를 직접 접지가 아닌 저항 접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유도 전류를 분류를 하게 해서 전류를 작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니면 이 길이를 짧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통신선하고 전력선이 같이 가는 길이를, 병행 길이를 짧게 해준다든가, M, 상호 인덕턴스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디서? 전력선 측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통신선 측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나눠진지 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호 인덕턴스 보시면은 맨 밑에 M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상호 인덕턴스 M을 산출해낼 수는 없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가공선이다 보니까 가공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4장에서 이 LE 대지 길이에서 흐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실측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실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값으로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L하고 3IJ0 값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페이지 263페이지에 카선폴라잭의 전제와 유도 계산의 일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공선에서 이렇게 그 통신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요거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까지 되느냐, 그것들을 이제 각각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요 거리 B는, 가공선인 경우 같은 경우는요, 5km까지도 고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5km라고 하면은 반경이 되게 넓거든요. 송전선 지나갔는데 주변에 5km까지도 이런 그 전자 유도 잔압이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 지중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한 50에서 100m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무시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선의 경우에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중선도 이제 100m라고 그러면 무시는 못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도로 밑에 지나간다. 그럼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1호사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그 유도전압 계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신 회사라든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페이지 26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B의 값은 5km까지 계산해 주어야 한다. 또한 650V를 넘는 제한전압이 발생하면은 송전선의 루트를 변경하거나 경감 대책을 강구해서 전자유도 전압이 제한전압 이하로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정전유도, 전자유도, 그리고 대지전이 상승. 전압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전유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150V로 나와 있고요.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650V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송전선 같은 경우. 인체 이온에서는 60V고요. 기기 오동작은 15V입니다. 대지전이 상승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650V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50V를 가장 많이 봐주시고요. 정전 유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만 150V 정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인체 이온 60V, 기기 동작 15V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예제 6-7이나 6-8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6-8에 보시면 거기도 약간 틀렸던 부분이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은 위에는 7.45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7.54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값이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에 7.45가 위에는 7.45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7.54라고 되어 있죠. 뭔가 하나 틀렸겠죠. 그것들은 이제 수치가 맞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도장에 대한 경감 대책.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정전 유도는 뭐예요?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불균형에서 정전 용량에 대한 불균형. 전자유도는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의 불균형. 인덕턴스가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냐, 이런 전압이 뜬다. 그럼 그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유도장애에 대한 경감대책이 어떤 경감대책이다? 전자유도에 대한 경감대책이다 이거죠. 정전유도에 대한 경감대책은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연가라고.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경감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EM은 J-오메가 ML3I0에서 오메가 값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M 값을 줄이든가 L 값을 줄이든가 I0 값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기유도 전류라고 얘기했던 I0 값이니까 그 I0 값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도장애 경감대책을 딱 보면 전자유도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번 기유도 전류, 기유도 전류가 I0라고 그랬죠. 대지전류 I0를 줄이든가, 두 번째 송전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을 줄이든가, 세 번째 양선로의 병행 길이 L을 줄이든가, 이 방법밖에 없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 대해서 대책을 나눠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여기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유도장애를 받게 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시간을.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하고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을 요것들을 각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멀리 떨어져서 저감한다. 떨어져서 저감하는 건 M을 저감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를. 두 번째, 중성점 저항값을 가능한 큰 값으로 한다. 이거는 뭐예요? 기유도전류, 지락전류를 제한하는 거죠. 기유도전류 분포 조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조항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게끔 저항값을 여기다 달게 되면은 유도되는 분포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고장선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신속 차단. 이 시간을 줄여주는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죠. 네 번째, 차폐선을 설치한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차폐선 설치입니다. 얘도 M을 저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을 보셨지만 이제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을 보고 이 M을 저감하기 위한 이제 차폐선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 차폐 계수가 뭔지, 그리고 전력선 측에 차폐선을 가까이 설치했을 때하고 통신선 측에 차폐선을 가까이 설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선로에 대한 대책. 통신선 1번 중계 코일. 구간 분할. 중계 코일을 넣어서 구간을 분할하게 되면 L을 단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코일이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선로가 가는데 중계 코일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던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여기 길이를 작게끔 통신선에 대한 루프 부분을 작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력선하고 병행되는 길이가 작아지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전압이 작게 걸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게 길이가 길면은 전압이 이만큼 걸릴 텐데 병행 루프를 짧게 해서 중계 코일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쓰게 되면은 통신선 측에서는 중계 코일만 이용해서 이렇게만 루프를 쓰게 되면은 요만큼의 전압만 걸리기 때문에 유도 전압은 작게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연피 통신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거는 그 차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상 차폐 케이블하고. 근데 여기다 이제 연피를 통해서 차폐를 해가지고 그 영향을 덜 미치게끔 케이블에 실드 처리한 통신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M 상호 인덕턴스가 좀 더 영향을 덜 미치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피 케이블. 세 번째, 우수한 피레기 사용.
얘는 뭐죠? 유도 전압을 강제적으로 배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지로 방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르코일. 중화코일들은 통신선을 접지해서 저주파수의 유도전류를 대지로 흘려주도록 한다. 이건 잡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빼진다는 얘기죠. 결국 기 유도전류를 제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이제 빼주니까 바깥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 267페이지에 요것들은 이제 그 참조되어 있는 그 자료들 지금 저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략하고 보내드리는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길이를 가지고 봤을 때 정전유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력능량 불균형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이격거리가 많아지면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이격거리가 또 적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근데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균일합니다. 왜냐면 기유도전류가 크다 보니까. 유도전류에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여기 봤을 때 길이 같은 건 딱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길이라 그러면은, 이격거리라 그러면은, 이격거리가 멀면 멀수록 얘들은 전압은 약간, 유도되는 전압은 더 커질 거다. 근데 이격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얘는 전체적인 길이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전 유도는 이런 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거의 비슷하지만 나중에 굳이 따지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다. 유도 전압과 이격거리의 관계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그 서브노트들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는 여기서 딱 설명드릴게 지우고 차폐선 부분을 제가 저쪽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폐선을 설치했을 때하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차폐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폐선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차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차폐선은 전력선 측에 가까이 됐을 때, 또 통신선 측에 가까이 됐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해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력선이. 통신선이 있습니다. 차폐선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폐선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책처럼. 유도전류가 흐르면은 반대 방향으로 통신선 쪽으로는 반대 방향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얘에서 이런 영향이 발생돼서 통신선 측에 영향을 흐르다 보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V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V2라고 하면은 여기 전압이 걸려있고 여기도 전압이 걸려있다라고 하면 얘가 V1이고 얘가 V2가 되겠죠. 이 V2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어차피 전류가 인가가 돼가지고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전류를 얘를 아이언이라고 그러고 얘를 I2라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V2는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여기 하고 여기 사이에 상호 V는 이제 IR인데 임피던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임피던스 부분이 그걸 이제 Z1하고 Z2 사이에 이 부분을 Z12라고 하면은 그 Z12에 기인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I1에 의해 가지고 여기 I2가 흐르게 된다. 이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이 V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발생되는 요게 관련된 이제 전압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이언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I2는 그냥 마이너스 아이언이 되는 거고 거기에 기인한 임피던스만큼 이렇게 흘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폐선을 설치했을 때 조금 그림을 차폐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전력선이 되는 거고요. 요건 차폐선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통신선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고기에서 이렇게 유도돼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전력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력선에 의해서 이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 흐른 전류에서 얘는 또 요 전류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얘에서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생기니까 얘도 또 이렇게 생기겠지. 얘에서 이렇게 생기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류가. 그럼 얘는 얘에서 또 생긴 부분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쇄되는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이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에서 요 사이의 임피던스에서 이쪽이 기인이 되고 요 전류가 생긴 전류에서 또 요 사이 임피던스에서 요게 생성이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수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 차폐선이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이쪽으로 내려가거나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아래 임피던스가 변하게 되니까 그때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선이 전력선과 차폐선 사이에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이 없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하고 차폐선이 있었을 경우, 그 다음에 차폐선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차폐 개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다음에 이 차폐선이 전력선 측에 가까웠을 때, 통신선 측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유도 전류. 기유도 전류에서 이렇게 생기는 M-, 요거에서 생기는 이 부분의 M에 의해서 이게 서로 상쇄가 된다. 그 상쇄가 된다는 개념이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차폐선 그림에서 양단에서 단락되어 있으므로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단락전류에서 통신선에 자속 M-가 발생한다. 이 자속 M-와 송전선 전류에 발생됐던 자속 M과는 위상이 180도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M의 값을 줄이게 되어 결국 통신선에 생기는 유도전압 VM은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쪽에 가깝게 가져가면 나중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유도되는 이 전류를 I0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유도되는 전류를 I1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I1, I2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얘는 차폐선이니까 실드라고 해서 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S. 얘는 첫 번째 있으니까 1번, 얘는 두 번째 있으니까 2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럼 얘하고 얘 사이는 어떻게 되지? 1번하고 S 사이니까 얘는 Z1S.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얘하고 얘 사이는 2번하고 S 사이, 실드 사이에 있으니까 Z2S. 이거는 어떻게 되죠? 1번하고 2번 사이에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Z12.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전류에서 Z1S에 대해서 이 I1이라는 전류가 생기고 그 I1이라는 전류에 대해서 Z2S만큼 임피던스에 의해서 얘 전류가 생기고 얘 부분에 대해서 Z12에 대해서 I0에 대해서 Z12가 생겨가지고 이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얘를 차폐선을 S라고 뒀고 E를 전력선이라고 뒀고 E를 통신선이라고 줬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그럼 그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넣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Z2의 I1에 대해서 이렇게 동작을 했지만 이게 I1이 I0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시면은 V2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방향이 반대로 흐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I0 값인데 뭐에 의해서? Z12에 대한 I0 값에 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요거에 대한 반대 방향 부분인데 여기는 요거하고는 방향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얘는 같으니까. 그럼 플러스가 나오겠죠? 플러스가 나오는데 뭐에 의한 전류? I1에 대한 전류인데 Z2S만큼. 그래서 여기서는 Z2S만큼의 임피던스에서 I1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 부분은 얘고 얘 부분은 얘란 얘기인데 지금 그림상. 그림이 이제 제대로 안 그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혼돈이 되는 부분이고, 요걸 이제 다시 풀어서 쓰면은, 또 I1은 또 이게 또 이 I0의 Z1 IS를 또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아이언은 이제 R분의 V 해가지고 또 이제 계산하면은 이걸 또 계산하면은 또 나오겠죠. R분의 V라는 거는 임피던스 분의 또 임피던스 V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전압이 나올 거고요. 그 전압은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아까 VS라고 따지면 마이너스에 여기 Z1S에 뭐요? I1 값이 나오겠죠? 여기 임피던스하고 여기 I0 값이 나오겠네. 저기서 기난.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체에 대한 임피던스니까 ZS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I1의 값에. 그럼 I1의 값에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것 뿐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갔다가 이쪽에서 또 다시 또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는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부분은 아셨죠? 여기도 아셨고. 그럼 이 아이언이란 부분은, 요 아이언은 요 I0하고 Z1S에서 이쪽으로 됐으니까, 이 V 값은, 여기 인가되는 그 V 값은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Z1S에다가 I0 값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여기 자체 또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피던스 분해 해가지고 여기에 흘렸던 아이언 값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계산된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Z12에다가 I0에다가 플러스에 Z2에서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 계산됐던 뭐요? Z1S에다가 I0 값 나오고 이 자체에 대한 ZS 값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6-18의 중간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아까처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차폐선이 없었을 때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이제 묶다 보니까 Z12라는 걸 하고 묶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Z12에다 묶었는데 I0를 묶고 여기도 I0가 있고 여기도 I0가 있으니까 I0를 묶으니까 얘는 그냥 1만 곱하면 이 값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Z12가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인데 Z2S에다가 Z1S가 나오는데 I0는 여기 있으니까 바깥으로 빠졌고 여기는 이제 기존에 ZS가 있었죠. Z가 SS가 있었는데 이거 Z12를 곱했으니까 여기선 빼줘야지 원래 이 수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빼주기 위해서 이 밑에다 Z12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곱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를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수식 차이는 요 Z12를 하나 더 들어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통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죠? 얘하고 똑같죠? 여기 부분은. 차폐선이 없었을 때는 저런 유도전압이 발생했는데, 전자유도전압이 발생했는데, 차폐선을 다니까 요만큼의 어떻게 유도전압이 감쇄가 됐죠. 왜? 1-2 임피던스만큼의 이 상호 임피던스만큼의 어떤 부분이 에너지가 저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1보단 작으니까 이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폐선에 대한 부분을 전력선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통신선에 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쪽에 전력선 쪽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 값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인가된 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힘이 셌으니까. 그 인가된 힘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거꾸로 반대되는 요 힘도 세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가까워 왔을 때는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아시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얘가 이쪽에서 인가된 힘이 작으니까 거기에서 인가된 이 힘은 요 값은 아주 클 거고 이 값은 아주 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값이 차폐선이 통신선에 가까워졌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저감 효과는 좀 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 미리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이것들을 차폐선을 올렸을 때, 낮췄을 때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요거에 대한 부분은 차폐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통신선에 대한 유도 전압이고 요거는 차폐선을 설치했을 때 감쇄되는 감쇄분에 대한 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차폐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폐선의 차폐 개수 람다는 뭐라고요? 이렇게 놓고 1 Z2S에 Z1S에 ZS에 Z12 이렇게 해놨죠.
요건 뭐 수식은 1S, 2S 바뀌어지고 이게 S가 돼 있고 1,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시다면 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전력선 측에 접근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걸 전력선 측에 접근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Z1S가 어떻게 될까요? 전력선 측 접근. 그럼 Z1S가 이제 작아지죠. 예? 이건 작아집니다. 이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Z2S하고 Z1, 2는 거의 비슷해지죠. Z2S하고 Z1, 2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왜? 이 값이 올라가니까. 가까이 설치하니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전력선 측에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비슷해지니까 여기 거의 없어지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작은데 1 마이너스 이 ZS분의 Z1S라는 이 수식으로 바뀌게 됐죠. 요게 이제 비슷해지니까 Z2S하고 Z1S가 바뀌어지니까 요거는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ZS하고 Z1S 부분인데 이 Z1S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얘가 올라가면. 이게 작아진다는 건. 예?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요 값도 작아지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거고요. ZS. 얘 값보다는 얘 값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 측 접근. 통신선 측 접근했을 때. 통신선 측에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Z1S하고 Z12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겠죠? Z1S하고 Z12가 비슷해집니다. 그럼 Z1S하고 Z12가 비슷해지면은 얘는 1-ZS분의 Z2S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식에서. 그럼 요게 이제 2S가 됐느냐, 1S가 됐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줄여지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값이 이제 줄여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상호 임피던스 Z1S 돼서 차폐선에 자기 임피던스를 접근시켜 줄수록 여기처럼 차폐 효과가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차폐선에 자기 임피던스를 이렇게 하거나 아까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을 키워주거나 Z1S를 키워주거나 그 다음에 이 ZS 값을 낮추게 되면은 이 값은 커지니까 이 값은 커지겠죠. 이걸 키워주거나 아니면 이걸 낮추거나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폐 효과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작아지면은 이 값이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아니 이 값이 커져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커지겠죠. 요거 마이너스 요거 값은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폐선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차폐선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차폐선에 자기 임피던스를 댈 수 있는 대로 작게 해서 차폐선에 임피던스를 댈 수 있는 대로 작게 해서 차폐선에 흐르는 전류를 크게 해주면 차폐선에 흐르는 요 전류 자체를 크게 해주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커지면 여기에 이 반대되는 전류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반대되는 전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감 효과가 더 커진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요걸 작게 해서 요 자체를 전체적으로 키우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차폐선을 할 때 차폐선은 그냥 일반 철선을 써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차폐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락 전류를 흘려야 하는 것이므로 철선 대신에 송전선과 똑같은 알루미늄선이라든가 동선을 사용해서 유도전압 건강과 가공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철선은 쓰셔도 되는데 왜 철선을 안 쓰느냐. 아까 좀 전류를 흘려주기 좋아야 되니까 또 비중도 작아야 되고 ACSR 같은 경우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볍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구리선이지 동선. 철선은
전류의 허용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얘가 70% 정도였으면 얘가 97%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의 허용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동선을 키워주면 좋은데, 동선은 이제 가격도 비싸고 인장 강도가 작다 보니까 ACSR을 이용해서 상선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폐선을 써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폐선을 써주게 되면은 아까처럼 유도전압 경감도 하지만 가공지선은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철탑이 RST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가공지선을 설치하는데 그 가공지선을 차폐선으로서도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아까 전자유도장에서는 상시 허용 전압이 650V 이하가 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유도 전압에 대한 제한값에서 전자유도 전압에 대한 제한값이 650V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옛날 책에서는 OPGW라고 해가지고 가공지선 안에 통신지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CSR이 있으면 ACSR의 이제 중간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통신선을 넣어가지고 광통신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OPGW가.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책에는 그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됐던 건 예제 6-9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제 6-9 부분에서 EMF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해가지고 사실 이제 765 같은 경우 송전선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이제 전자파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파 장애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가 됐는데 기준은 뭐냐? 전개는 10kV/m, 자개는 50 가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기준은 이렇지만 송전선으로서는 전개는 한 3kV 정도가 나타나고 자개는 한 0.2 가우스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7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실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장에서 이제 고장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삼상 단락 고장에서 오음법에 대한 계산,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한 계산, 그리고 보시면 대칭자포법이 나옵니다. 대칭자포법이 뭔지, 거기서 이제 대칭분 전류하고 전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각상의 전류를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회로에 대해서도 뒤에 또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발전기의 기본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전류를 비대칭 성분인 고장전류 계산할 때 이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제가 B는 A자승을 무조건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발전기 기본식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무부하 발전기 고장 계산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일선지락이라든가 삼상 단락이라든가 성간 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데 책에서는 일선지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지락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선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이라든가는 제가 책에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유출을 하는지 나중에 외우시기 쉬운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간 단락 고장이 이제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임피던스 계략각 해가지고 고장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부분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시험에 문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전선의 고장 계산할 때 대칭분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회로적인 부분 정도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실장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메일로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9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왜냐면 수능도 100일 남았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지금 발송 배정 기숙사도 지금 105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8월 달에는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